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이지UTV 김인석입니다. 오늘도 사실 이어서 찍고 있습니다. 옆에는 박지훈 소장님께서, 박지훈 원장님께서 자리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 자주 드리네요. 아, 그러게요.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외대부고 설명의 내용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네. 계셨을 때, 네. 예, 입학 지원관으로 계셨을 때 네. 그때랑 달라진 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달라진 점이라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설명하지 않고 사용했던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면접관들도 나름대로의 기법이랑 전략들이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을 공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알려주지 않고 진행했던 방법들을 이제는 다 털어놓고 하겠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걸 다 털어놓고 하겠다는 건 많이 쓰겠다 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이런 형태의 질문이 많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일부 학원에서 경험적으로 독점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오늘 아발론과 이주의 협업을 네. 통해서 네. 전격 100% 공개, 설명회를 참석하지 않았어도 네. 참석한 분보다 더 잘 아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외대부고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설계하셨던 분께서 네. 상세히 풀어서 설명서처럼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 2014년 외대부고 면접 고려 사항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오늘 네. 한번 신나게 네, 얘기해 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외대부고 면접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올해 설명해 보면 네. 면접 범위가 예전에는 자기소개서에서 네. 자기소개서랑 학교생활 기록부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설명에서 지금 외대부고 입학부장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내는데 학생부에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과 같이 엮어서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자소서 중심으로 냈던 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하지만 학생부랑 뭔가 엮여있는 부분들이 되게 강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질문들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어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 지금 자소서 중심으로 이제 너무 많이 긴 시간 동안 조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러다 보니 풀어서 설명드리면 가짜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너무 만들어지는 게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부분만 가지고 사실 아이들을 평가하면 제대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본 모습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럼 그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질문을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만 가지고 질문한 적은 없고요. 네. 지금도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만 가지고 질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자소서 질문을 내면서 생기부를 엮어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평가 방법 이제 설명드리면서 자소서 먼저 읽고 생기부 흐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자소서를 쭉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궁금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거든요. 나열을 하고 그게 맞는지 이제 확인하면서 생기부를 보게 돼 있고, 보다 보면 이게 연결돼 있는 애들이 보여요. 그쵸? 왜냐면 그걸 기반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질문이 나올 수 있었는데, 예전엔 그러함에도 자소서 중심으로만 냈다면 지금은 생기부도 조금 섞어서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럼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그쵸. 사실은 학생부를 제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적어주지 못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적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학생부를 보고 얘가 이런 학생일 거야 라고 추측했는데, 사실 이건 학원에서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했는데 실제 만나보면 비슷해요.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인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쓸 때 내 학생부를 사실 보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맞고, 그걸 기반으로 사실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학생부에서 티끌만한 실마리라도 있으면 가져와서 했었거든요. 아니요, 그 뭐였지? 어느 순간부터는 네. 그 학생부에 티끌도 없는데 네. 그냥 쓰는 친구들도 되게 티끌도 많았어요. 없이요? 티끌도 없이. 그냥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저번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학생부랑 자소서랑 안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티끌이면 돼요. 평가자가 바라는 거는 티끌이어도 상관없는데 본인의 모습이랑 좀 더 연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전에 있었던 그때 녹화할 때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사실 학교별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록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 학생의 인성 위주로 막 적어준 학교가 있어서 내가 정말 정작 관심 있는 어떤 학문적인 부분이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는 학생부랑 전혀 무관하게 적혀 있는 것도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학생부를 조금 더 챙겨야 될 시기가 되었다.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이 나는 외대부를 갈 거야 하는 학생이라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약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방향이 있긴 해야겠습니다. 사실은 뭐였지? 1학년 때보단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중학교 한 2학년 초반까지는 학생부에 신경 쓴다기보다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요. 공부는 뭐 무조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맘때 뭐 나는 꿈이 뭐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뭐 이렇게 잡고 뭔가를 계획을 세운다. 저는 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한 학기 정도 끝나고 나면 학교생활 잘하는 친구들을 조금 추천을 받아서 모아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잠깐 이제 다과를 하면서 뭐 너희들은 어떤 아이인지를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데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생활을 잘하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올해는 어떤 아이들을 더 많이 뽑는 형태로 전형을 바꿔야 될지 이런 전형의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다 보니까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데 이제 그때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부터 언론 분야로 가겠다는 꿈을 가져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방향으로 열심히 쭉 달려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애들이 되게 놀라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 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한 방향으로 달려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좀 찾아내고 그러니까 2학년 한 1학기까지는 학교 생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2학년 한 후반 되면서 자기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그 방향들을 고민으로 뭔가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공부를 2학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애가 자기의 방향을 찾아서 뭔가 노력을 한다면 그 학생한테 관심 있는 교사는 분명히 한두 명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내용들이 학생부에 남겨지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뭔가 그 학생부를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겠다? 전 이게 더 이상하다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하여튼 뭐 그런 정도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그래도 관심은 가지고 있긴 해야 될 거잖아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건 좀 어려운 일 아닌가요? 학생 입장에서. 진로를 거기서 뭐 갑자기 고민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보통 2학년 1학기까지 뭔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면 그 다양한 것들 안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몇 개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그런 관심 있는 분야들을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요.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과 이제 연계된 진로 이야기가 2학년 후반부터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진로 중에 그래도 학업적인 면이 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요 전타임에 말씀하신 독서 이력이라던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본인의 관심이 호기심이 이렇게 좀 드러나게 어느 부분에서는 살짝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그 전에 그런 부분에 좀 노출이 되어 있어야 아 이런 분야가 있구나
이런 분야가 있구나 이런 알 건데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굉장히 열심히 했다 해서 그런 다양한 학문의 분야를 알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학문의 분야를 학교에서 공부만 한다고 알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 외에 다른 부분들도 사실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직간접 경험인데 간접 경험은 간접 경험의 최고는 독서죠. 사실은. 네. 여러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경험은 어떻게 보면 뭐 학교에서 하는 활동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하는 활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 이런 분야들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은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활동들은 좀 발생하는 것 같긴 한데 독서가 사실은 제일 약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런 독서들을 사실은 해주면 좋은데 아이들이 시간 없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다양한 지식들을 조금 아이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 원에서 보통 하는 수업이 그런 수업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다양한 지식들을 조금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아이들이 뭔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아발론 녹지원 캠퍼스에서 광주 녹지원 캠퍼스에서 독서를 아이들에게 따로 어떻게 이런 시간에 독서를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정규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이제 9월에도 지금 오픈을 했고요. 이제 매달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 이제 시험이나 이런 것들 맞춰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아는 건 본인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보통 하는 수업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강을 예를 들어보면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까지 해가지고 이 내용 한 3시간 동안 달려가요. 3시간 동안 달려갔는데 사실은 전체 내용은 한 책 5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엮어 놓은 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되게 쉽게 이제 설명하죠. 아이들 눈높이에서 조금 재밌게 그래서 즐겁게 듣고 그러면서 이런 개념들도 있구나. 뭐 상대성 역학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 양자 역학이라는 게 왜 시작했구나.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왜 인간의 뇌랑 연계돼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즐겁게 바라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펼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긴 중학생들이 뭐 굉장히 학문의 베이스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깊이를 담보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흥미 어떤 걸 더 재밌게 그쵸. 그리고 뭐 하나만 쭉 파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개를 재밌게 뭔가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정말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부분이 또 나오게 될 거고 그쵸.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발론 녹지원 캠퍼스에 장착이 되어 있다. 네. 그럼 전국에 있는 아발론에도 어떻게 보면 점차 향후 확대될 어떤 계획이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네, 지금 녹지원이 이제 점점 확대될 거고요. 지금 이런 수업들을 계속 이제 확장시켜서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믿고 본 아발론, 거기다 일단 아발론의 선두주자 녹지원 캠퍼스 박준 원장님께서 직접 아이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의 숨겨진 재능과 관심을 개발하고 싶으신 분은 당연히 밑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접은 15분 내외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번 설명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비전문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비전문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쪽 해당 과목에 모두 다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하는 범위들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논리성이 있고 네가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공부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측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아이들이 면접 답변들을 하는 걸 보면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괜히 어려운 말만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도 그래서 넌 뭘 했다는 거니? 라는 네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면접관이 듣는 사람이 얘가 뭘 했구나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해가면서 어떤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공부했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답변들을 너무 어렵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내용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무엇에 관심을 가져서 뭘 했다고 막 써있는데 그게 실제로 네가 한 거는 뭐냐,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궁금한 점을 자꾸 찾아서 네. 궁금한 걸 해결했다는 것이냐. 네.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팁이네요. 학생부에 기반을 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서 내용과 학생부에 어떤 연관인지 한번 네가 고민해보고 너의 3년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15분 내에 면접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특히나 비전문가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본인이 해결한 과정을 설명해라.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게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굉장히 뭔가 이 유료 방송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럼 이걸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의 면접 방송과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였지? 지금 이제 요번에 그 세부적인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 개념어를 선정하고 연계될 수 있다. 요런 표현들을 이제 썼거든요, 학교에서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소서에 이제 소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재들이 사실은, 한 덩어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개로, 낱개로 쪼개져 있을 수도 있어요. 쪼개져 있을 수 있는데, 이 소재들을 사실은 연계해서 면접관이 질문할 수도 있다.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인간의 소금 섭취에 관련된 거를 공부를 한 게 있었어요. 탐구해 본 게 있었는데. 이 의대 지망생이네요. 네. 의대 갔습니다. 네. 근데 졸업해서. 근데 그 학생한테 이제 나왔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 질병, 그 특정 질병, A라는 질병을 가진 사람한테 소금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원자의 의견을 이야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재는 다른 건데 얘네들을 연계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평가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도 공부했고 이것도 공부했고 이것도 공부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맞는 대답을 찾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런 사람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네가 어떻게 이야기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즉 하나의 소재가 통으로 자기소개서 1500자를 채운 경우에는 분명히 이미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을 건데, 근데 2개, 3개 이렇게 소재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를 한 학생으로서 A와 B와 C를 했다면 네가 충분히 고민한 거니까 연관성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와, 그래서 소재에 간 연계된 면접 질문을 그럼 누구랑 같이 연습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은 일단은 소재랑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이거 공부했으니까 이거 공부했으니까 이거 공부했으니까 이것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와 이거를 연계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 고민을 통해서 답변들을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렇게 답변을 하다 보면 얘네 둘을 연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실은 자소서가 수정이 될 수 있어요. 수정이 될 수 있고, 제가 항상 그 아이들이나 뭐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드리는 이야기는, 자소서가 완성본은 사실은 지금 12월 달에 저희가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그 학교에 제출 버튼 클릭할 때까지 완성된 게 아니다. 그건 맞다.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좀 학교에 그래도 제출할 만큼 어느 정도 완성돼 있는, 한 90% 정도 완성돼 있는 자소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소서를 기반으로 면접 연습을, 지금 오늘 이야기되는 이런 형태의 면접 연습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내가 썼던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 내가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빼버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계하는 사고들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새로운 생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시 합쳐서 수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소서가 계속 조금씩 움직여야 된다.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출돼 있는 자소서가 정말 너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자소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연습이 아이의 사고를 확장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애가 아직은 완벽하게 외대부고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아닐지라도 12월 면접 보는 그날까지 완성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날까지 완성돼 간다면 사실은 면접 방법이 어떻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겠죠.
요즘 얘기하는 융합형 인재 같은 느낌이네요. 서로 다른 소재에서 또 다른 고민을 얘네들은 대체 어떤 상호 간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탐구 주제, 고민할 지점이 생겨서 학생이 또 발전을 이끄는 효과가 자기소개서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도 그 대입 자기소개서를 지도할 때 일단 첫 번째 너의 3년을 돌아보자. 생각보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선생님.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 저는 뭘 한 걸까요? 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라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점부터라도 너에 대해서 고민한 지점을 가지고 무엇을 더 공부하고 싶은지, 내가 그전에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자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이거를 이미 외대부고에 어떻게 본다면 면접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면접의 디테일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에게 성장을 유도하는 일환이 되어버렸네요. 애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럼요. 뭐 제가 어느 쪽에 있던 간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에는 10년쯤 후에는 박지원 원장님은 외대부고 진학부장님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 없잖아요. 세상 모르는 건. 네, 세상 모르는 거긴 해요. 네. 자, 그럼 외대부고의 면접에 있어서 고려사항 그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설명회에서는 상대성이랑 다양성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소 소재에 대해서 여기에 반대 입장으로 너는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아니면 A와 B의 입장이 있다면 C,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소서에 쓰면서 내 시각으로 파고들었잖아요. 근데 이거의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어떨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그 밖에서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떨지, 이런 고민들도 해봐야 돼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가요? 많은 걸 바라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외대부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애들이 이 중에 하나라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아이가 고민을 해서 그런 내용의 자소서를 썼다면 면접관은 네가 이 고민했으니까 딴 거 물어야지 이럴까요? 아니면 그 고민한 거를 고민한 걸 물어보겠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거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겪고 그 중에서 나한테 정말 의미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다면 면접관은 그리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 면접관이라는 게 학생을 골탕 먹여서 그 상황에서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애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변화해봤던 아이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해봤다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통해서 지금 면접 연습에서도 고민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자소서에 변경된다면 사실은 그 형태에 따라 가게 되지 그거를 억지로 면접관이 끌고 가지는 않아요.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눈빛이 점점 아련해지고 있거든요. 야,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니까 외대부고 학생들이 우수한 거구나. 그러니까 선발된 학생들이 이미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3년 동안 또 자기의 생각이 확장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즐거우실까. 그 생각이 드니까 약간 뭉클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고려할 사항, 그건 무엇일까요? 그 가역성, 이제 비가역성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야, 너무 물리, 네. 일단은 자소서에 있던 어떤 소재들이 그 동기랑 이제 전개 과정들이 이게 타당하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단어를 가면서 그 다음에 자소서에 없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근거 자료가 없는 학생부나 이런 데 근거 자료가 없는 내용들은 자소서에 그런 근거들을 좀 써줘서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런 내용을 설명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 예를 들어 보면 학생부의 1학년, 2학년 때는 아까 전에 그 진로는 안 나오지만 네.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어떤 꿈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써주시는 경우가 네네. 발생해요. 그런데 있죠. 학생부를 보면서는 그런 느낌들을 줬는데 자소서에서는 그 꿈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 있다라고 한다면 면접관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이때는 이런 꿈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꿈을 1학년, 2학년 때 한 꿈으로 막 달려왔는데 3학년 때 갑자기 자소서에 꿈이 확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그런 설명들을 자소서에 좀 써주면 평가자가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즉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학생부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설명이 꼭 필요한 점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 좀 작성해주고 그리고 학생부랑 비교를 계속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질문할 거니까 그것도 대비를 해보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께서 외대부고 설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약간 굉장히 친절하게 각줄을 다 하나하나 붙인 것만 같은 사용 설명서로 설명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럼 면접 문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시를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대부고 면접 문항 예시 들어갑니다. 자, 예시 1번. 와, 어렵네요. 네. 일단 지금 이게 질문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질문 하나고 메모지가 있나요? 메모지는 아니고요. 면접실에 들어가면 학생 책상 위에 A4 용지 한 장이 뒤집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뒤집으면 거기에 이런 질문이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구나. 질문을 보고 답변하는 구조. 네네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학생이 이제 자소서에 나사 자료랑 항공우주연구원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로켓 엔진을 공부했다고 이제 썼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로켓 엔진 관련돼서 이런 공부를 한다면 이 나사 자료랑 항공우주연구원 자료 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막 찾아봤어요.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사랑 항우연 자료만으로 공부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최소한 네이버 사전이라도 뒤져봤어야 되는 판일 거고, 그렇다면 거기 외에 네가 공부했던 자료들은 어떤 게 있고 거기에서 네가 얻었던 지식들은 어떤 게 있고 지금 네 생각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3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이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본인이 한 게 맞을까? 라는 의심. 그렇게 되면 네가 정말 이걸 한 게 맞다면, 분명히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건 자소서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답변의 깊이가 낮은 게 정상이에요. 그렇겠죠. 그거를 면접관도 감안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봄으로써 네가 정말 이 정도 깊이까지 했는지를 우리가 예측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아니 나사와 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자료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면 야, 이거는 당연히 고등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원, 물투는 이제 B 쪽이니까 물리원에 있는 역학 뭐 이런 쪽의 내용도 있을 거고, 화학에서 있었던 그 뭐 물질의 연소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고, 열에너지, 엔트로피, 뭐 기타 등등 무슨 스털링 기관, 무슨 기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관들에 대한 것들을 네가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나사에서 하는, 항우연에서 하는 그 로켓 엔진 재료가 무엇이고 뭐 연료가 무엇이고 뭐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왜 그거 다 빠지고 이거만 했어? 야, 그럼 너는 대체 무슨 공부를 한 거야? 이게 정말로 네 실력이 결과론적으로 1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적었을 텐데 사실 과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궁금해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심일까요? 아니면 날 설득해줘일까요? 면접관이 명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네가 한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도움을 많이 받은 건지. 그렇다면 네가 한 게 맞다면 우리가 너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어딘가에 도움을 받은 거라면 우리는 그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 싶다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것들을 이제 평가하면서 뭐 연력학부터 양자역학 이런 거를 네가 다 이해했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그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중3이니까. 하지만 네가 관심이 있었던
특정 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해는 있어야 될 거고, 그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뭐 교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책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학습했을 거고, 그 내용들에 대한 학습 경험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학생들이 무조건 일단 어려운 거, 나는 엔진에 관심이 있어요, 뭐 우주선에 관심이 있어요, 천체물리에 관심이 있어요, 이러면서 어려운 내용들을 결과적으로 쓰게 되는데 그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정말로 본인의 힘이었어야 한다. 맞아요. 뭐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어도 자기의 힘이 분명히 최소한의 근력은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걸 확인해 보겠다. 야, 굉장히 날카롭네요, 질문들이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자, 외대부고 면접문항 예시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어렵네요. 왜냐면 그냥 그 과정이 무엇이었어? 언론 동아리에서 근데 여기에 신뢰성과 타당성이라는 와. 요건 이제 추가 질문이죠. 추가 질문이어서 학생한테 공개가 안 된 질문이에요. 그랬어요. 요 추가라는 거는 면접관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질문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활동 절차 계획에 소름 끼쳐요.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생각보다 되게 치밀합니다. 되게 치밀한데,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이가 추상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면, 사실은 지금 활동 절차 계획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말해봐라 라는 얘기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봐. 구체적으로 네가 뭐 했는지 좀 설명해봐,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단어를 그대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 단어를 조금 바꿔서 쓰실 수도 있겠죠, 면접관이. 근데 구체성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질문이다 라고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언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많이 했다고 썼는데 이 활동이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활동이에요. 그렇다면 넌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네가 했던 것들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해봐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이가 이제 좀 핵심적으로 했던 내용이 그 가짜뉴스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봐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얘기죠. 그러함에도 애가 되게 추상적으로 넓게 펼쳐나간다면 추가 질문으로 그걸 다시 치고 들어가겠다, 요 방법인 거죠. 그래도 답변을 못하면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아니요. 그러하면 이제 그거를 계속 묻긴 할 거예요. 묻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음에도 아이가 이렇게 몇 번을 체크했음에도 아이가 답변을 안 한다는 건 구체성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구체성이 없다는 건 본인이 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아리에 가입만 돼 있었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동아리 결과물 그리고 학생부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마치 내가 한 거였냐 쓰는 사례가, 물론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거의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한 명은 뭐 어릴 때는 원래 순간에 욕심이 빠진 때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근데 그런 걸 또 체크하는 거군요. 그래서 나온 게 지원자의 역할을 언급해라. 그 얘기는 이 키워드가 진짜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네요. 그렇죠. 거기가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해. 자, 근데 아직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저 좀 흥분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역할을 언급해. 근데 자, 활동 과정을 예시를 들어 말해. 이렇게 하면 듣는 입장에서 학생이 빨리 캐치를 해야죠.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 일을 할 때 시작이 이랬고 계획은 이렇게 세웠고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의견을 냈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토론을 했고, 이런 얘기를 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추가 질문은 학생이 처음 듣고 문제를 읽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했으면 안 나가요. 나갈 이유가 없죠. 왜냐면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건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가 정말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질문들은 사실은 학생한테 공개는 안 되고요. 면접관이 아이가 이렇게 질문했음에도 답변을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아니면 학생이 답변을 안 할 수 있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만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죠. 근데 이거를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들 과로사가 있으셨겠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과사가 아니라 과로에 대한 쓰러짐이 좀 있으셨겠네요. 사실은 지금 이제 평가가 요즘은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해요. 일주일 정도 진행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들어가서 갇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 말고는 계속 애들 서류 보고 그걸 기반으로 문항 출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일주일 내내 하고 맨 마지막 이제 그 끝나는 주말에 면접 이틀간 보고 집에 가시는 거죠.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외대부고 면접 문항 예시 세 번째. 갈수록 재밌습니다. 영어네요. 이건 좀 추측이 어려운데요, 저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얘가 BCI 쪽 해가지고 자연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계적 얘기만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계적 이야기만 많이 썼고 자연계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면, 예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그런 고민을 한다고 인문사회 쪽에 대한 지식도 그래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윤리적 문제를 물어볼 수 있죠. 자기소개서에 1500자 중에 거의 상당수가 내가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 일견 이게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우리 학교 학생으로서 너가 인문사회적인 소양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자. 이렇다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다. 그쵸. 네.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윤리적 주요 문제 두 가지를 제시해라. 고등학생이라면 이게 토론 활동 같은 경우에서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중학생은 스스로 고민해보는 상황일 거니까, 야, 어렵네요. 근데 거기에 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가 아니라 뒤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또. 자, 일단 지금 요거 제가 앞에 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세 가지 사례를 들어라, 뭐 네 가지 사례를 들어라,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거 다 따져보면 질문이 지금 한 5개 돼요. 이거 하나 안에 맞죠? 질문 5개가 다 되는데 그럼 5개를 지금 얘네들이 이 문항당 최대 답변 시간이 매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 4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4분 안에. 그럼 4분 안에 이거를 다 답변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중간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렇죠. 끝나지죠. 끝나지는데 답변을 면접관은 다 하기를 사실은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개수를 3개를 했다고 해서 3개를 다 말해야 무조건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3가지가 꼭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아이가 할 이야기가 짧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짧다 보면 개수를 좀 많이 늘려줘야 아이가 할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만약에 할 이야기가 많으면 다 못하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고, 사실은 평가자 입장에서 그 4분이든 5분이든 시간을 정해놨다면 이거는 학생한테 주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학생이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아이가 답변을 다 못했다고 해서 얘가 문제가 있다. 답변을 다 했다고 해서 얘가 더 잘했다가 아니라 얘가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거고, 그러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요 문제 두 가지, 이 문제를 예로 든다면 기술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주요 문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 충분히 이 시간만큼 이 학생이 신나서 논리적으로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시간이 다 되면 야, 학생 시간 다 됐어요 라고 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잘했구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아까 면접관의 역할이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면접관 중에 이제 시간도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삑 소리가 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끊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전혀 고민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면접관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관여한다기보다는 내가 했던 경험들, 그리고 내가 했던 학습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 그리고 면접관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 여기에 무게를 실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요, 이 문항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군요. 비전문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문항이 질문이 이제 높아진 이유가 사실은 아이들 자소서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네. 높아져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에 너무 집중하다가 내가 뭘 했는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면 면접관이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문가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그 얘기 나온 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잠깐 떠오른 게 있는데, 아이들이 이 면접 질문을 만들고 연습을 하잖아요. 네. 연습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질문을 만들고 연습할 때 예상 답변들을 만들어요. 예상 답변들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거의 암기에 가까운 형태가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예전에 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마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들어와서 면접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갔는데 이 질문에 비슷한 답변이긴 한데 답변이 좀 비껴나가요. 미묘하게. 미묘하게. 그래서 얘가 많이 긴장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의 이제 긴장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한 10초 정도 제가 썼어요. 쓰고 다음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또 하는데 또 비껴나가요. 그게 15분 내내 비껴나갔어요. 그랬을 때 면접관 입장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얘는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외웠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면 이걸 외웠다면 얘가 정말 한 게 맞을까요? 아니죠. 그게 평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막 부드럽게 뭐 유창한 말로 표현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했던 내용,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돼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웃음 연습도 아까 전에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학생은 어떤 학생은 그런 학생이 있었던 게, 이게 보다가 이제 서류를 제가 이제 그때 보고 있었거든요. 보다가 학생 얼굴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서 고개를 딱 들었어요. 근데 그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온 애 같아요. 그래서 걔가 앞에 있는 면접관이 열심히 보면서 설명하다가 제가 고개를 드니까 바로 딱 틀어가지고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걔 얼굴을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사람을 이렇게 마주보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사람 눈을 보는 거. 근데 제 눈을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보면서 계속 설명을 하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제가 눈을 피하면 애가 실망할까봐 눈도 못 피하겠고, 그렇다고 계속 보고 있자니 난 너무 부담스럽고. 눈싸움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가 정말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난 피해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든 생각이, 서류 보는 척 하자 해가지고 잽싸게 서류 보는 척 하면서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 면접관들도 눈을 보면서 너무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면접관마다 이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그런 거에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사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했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면접 지도를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할 때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고 말하는 문화는 아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10초 봤으면 옆에 분을 봐라. 그리고 10초마다 돌아가면서 봐라. 서로 뭐라고 뻘쭘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어색하니까. 근데 사실 학생도 불편해요. 네, 그럼요. 면접 보는 거.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눈 보는 거 되게 불편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랑 면접관의 거리가 생각보다 꽤 떨어져 있다. 그래서 네가 코를 보든 머리끝을 보든 턱을 보든 목을 보든 면접관은 날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봐라. 라고 보통 설명을 시키죠.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일화였고요. 자, 아직도 외대부 정말 친절하네요. 네. 7개 예시를 들으셨어요. 네. 자, 네 번째, 외대부고 면접문항 예시 네 번째입니다. 지원자가 평가하는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그룹을 지난 10년 이내 정책적으로 가장 잘 지원한 2개의 국가를 지정한 지와 그 국가에서 실효성 있게 평가되었던 정책 중에서 한국에 적절히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을 3가지 이내로 말해보시오. 와, 이건 뭐 대인 면접보다 어렵습니다. 저 질문만 보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네, 와. 근데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소서에 있는, 자소서 자체가 애들이 어려우니까. 네네. 자소서에,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운 질문인데, 자소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어렵게 묻는 애랑, 네. 자소서에 있는 애를 아까 전에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틀어서 묻는 애랑 네.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자소서에 그렇죠.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내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네, 그쵸? 네, 어려운.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예제로 나온 게 그 어렵게 낸 질문 중에서도 유독 어려웠던 애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유독 어려웠던 애들이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소서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묻는다고 한다면 네. 아이가 막힘없이 답변을 하죠. 그런데 자소서에 있는 거를 아까 전에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네. 꼬아서 이렇게 내버리면 네. 아이가 버벅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미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이 학생은 정말 뭐 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좀 평이하게 야, 그 얘기 좀 더 해볼까?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건 뭔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질문들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이 질문에서 보면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얘가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적 약자라는 건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도대체 사회적 약자는 누구냐를 일단은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했다면 본인이 본인 나름대로의 사회적 약자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기소개서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면 어떤 기준이었어? 그쵸. 네. 편하게 말하면 이런 거네요. 어떤 기준이었어? 네. 그래서 그 기준을 말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정책적으로 그거를 잘 지원했던,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고 그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했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도 알아봤겠죠.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정책들을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를 한국에 도입한다면은 도입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겠니? 이거를 묻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요 앞에 사회적 약자의 기준은 넌 어떻게 정했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찾아봤던 것 중에 네가 봤을 때 의미 있었던 거 두 개 한번 얘기해 볼래?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하면 될 것 같니? 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이런 것도 보고 뭐 정책도 보았고 뭣도 읽고 책도 읽고 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중에 어떤 나라가 흥미로웠고 그 중에 정책은 뭐였어? 그쵸. 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가 요즘 학생들이 그 유튜브 세대잖아요. 네. 이걸 보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들으면 답변 되는데 글을 읽고는 이게 무슨 아니죠. 또 지원한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이니까 답변할 수 근데 학생이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의 면접은 예의를 지켜야 하는 공간은 맞아요. 하지만 예의를 지켜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허용된다. 즉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도저히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질문해라. 죄송하지만 제가 이 질문에서 원하는 게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라. 그러면 면접관은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줄 것이다. 왜냐면 면접관은 교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 예전 항상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누군가를 가리키는 사람은 누가 질문하면 뭔가 답변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고 그 풀어서 설명한 거에 맞춰서 답변하면 된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니다 면접관님, 이 질문의 의도가 제가 느끼기엔 이것인데 이걸 답변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 학생.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지원자 보통 면접관은 이제 그런 받는 거죠. 지원자 그게 아니라 요런 내용들을 설명해 줬으면 해라고 풀어서 설명을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면접 실제 사례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면접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답변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잘못 들어왔다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흐름을 잘못 짚었다. 내가 잘못 짚었다. 그래서 얘기를 잘못해 왔다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가죠. 하나는 그러함에도 그냥 쭉 가는 친구가 있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케이스로 가요. 왜냐면 학생이 내가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내가 잘못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는 건 학생의 머릿속에는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안 맞다라는 거를
인지한 거예요. 근데 면접관은 지금 학생의 말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걸 몰라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앞쪽에 잘못 설명드린 게 있어서 그 앞에 이런 내용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진행해 나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 면접 듣고 가는 사람들도 들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게 추가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원자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기보다 지원자 아까 전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래요?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라도 정정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끝까지 그거를 우기게 되면 일단은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애가 돼버려요. 내가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 들어왔다고 판단이 들면 그거를 명확하게 면접관에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맞다. 왜냐하면 면접관도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대학교의 사례를 들면 한 학생이 그 로봇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코딩을 좀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뭐 상도 좀 받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뭘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걔는 뭐 학원, 코딩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집에서 그 로봇 교구 같은 걸 가지고 놀다가 뭐 소프트웨어 놀다 유튜브 채널 이런 거 보고 혼자 막 해가지고 실제로 만들고 친구들한테 막 그 프로그램을 뿌리고 어플을 뿌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 부분을 딱 짚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될 리가 없는데 자세히 말해봐. 그래서 자기가 한 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교수님 그러신 거예요. 될 리가 없는데 됐습니다. 됩니다. 교수님 또 될 리가 없는데 실제로 얘는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학생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수준에서 그렇진 않겠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뭐 코딩 전문가 이런 분들은 아니시고 학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어느 정도는 논리적인 흐름은 체크하실 수 있는 당연히 그런 분들이시니까 논리적인 흐름을 체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면접 그 팀이 사실 이제 외대부 같은 경우는 한 900명 이렇게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팀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많은 교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사실은 모든 과목의 선생님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아이들이 했던 것들을 면접관이 이제 내 팀이 아니지라도 출제하다가 얘가 뭔가 되게 전문적인 분야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 해당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세요. 문의를 하시고 그럼 그 해당 선생님이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주시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할 때도 그때 이제 막 앱 만드는 게 애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 좀 많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앱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앱의 수준을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전산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런 수준의 앱을 만들었는데 이 수준의 앱은 어느 정도나 되냐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의 거를 공부해야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팁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을 어느 정도 면접관도 질문을 만들 때 다 만들어 놓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가 너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런 걸로 가는 거는 잡히죠. 그럼 왜 일주일 동안 질문을 만드시는 그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전부 다 같은 곳에 합숙을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외대부고 스타일은 굉장히 넓은 공간에 그 3명씩 이제 한 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팀이 동시에 이제 존재하고 각자 이제 거기 평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 바로바로 질문하고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좀 더 급박하게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죠. 와. 알면 알수록 어려운 외대부고의 면접입니다. 자, 외대부고 면접 문항 예시 5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고의 학생이 되기 위해 봉사활동과 독서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했는데 지원자의 생각 기준을 바꿔주었다. 봉사활동 한 가지와 관련 있는 책 한 권을 말하고 봉사활동과 독서를 선택하는 각각 이유와 과정 그리고 가치관을 바꿔줬다는 점을 말해보시오. 봉사활동과 독서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이제 쓴 거죠. 자세히 이제 썼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럼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사실은 어떤 아이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뀌었던 것들 그리고 그 과정들
내가 어떤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쓰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인성 항목에 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에서 질문한 거랑 거의 비슷한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 있는 책 한 권 사실은 또 이야기해 봐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특별하진 않네요. 이 질문 자체는 그쵸, 그렇게 특별하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질문은 합격? 아니요. 합격이라기보다는 저라면은 합격시키려면 질문은 어렵지만 자소서에 있는 걸 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물을 게 별로 없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도 인성 관련 질문이 한 가지씩은 나오는 건가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면접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성을 자소서에 쓴 인성에서 파악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어떤 활동을 했는데 팀 단위로 했거나 하면 여기서도 인성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파악할 것이냐는 사실은 면접관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죠. 그럼 이렇겠네요. 사실 인성 문제가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야, 나한테 물어볼 게 없어서 인성 질문을 했구나라고 낙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아까 3번 사례인가요? 아니다, 3번 사례처럼 인문학적 소양을 점검할 수 있는 거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책도 설명하고 가치관에 대해 이랬었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보면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최선을 다해서 면접 보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사실은 아이를 이제 평가할 때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3개 질문을 15분의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즉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게 문항 앞에 한 2개 정도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럼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친구들이랑도 잘 지낼 수 있느냐가 마지막으로 물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메인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추가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거를 판단하면서 그게 판단이 됐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만들지만 이 질문도 어떤 구조로 넣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어떻게 보겠다라는 이제 기준이 발생하는 거죠. 문항 자체만 가지고 이런 종류의 문항이 나왔으니까 그러진 않아도 된다. 그쵸. 네. 면접관들도 아이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구별이 있다. 네. 배열이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번 문항도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자 대상 전도 훈련제가 1970년대 세계 경제 자유 관점이 존재하고 현재까지 주요 제도를 가져가는데, 한국 입장에서 지난 5년간 전도 훈련제가 비친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씩 언급해보고 현재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장점의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오. 이 친구도 자소서가 좀 어려웠나 봐요. 일단 자소서가 다 어려워요. 얘네 자소서가 다 어려운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 환율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세계 경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썼을 거예요. 그게 아마 메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지금 변동 환율제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그러면은 어떤 방법들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니? 네가 그거 공부했으니까 한국에 한번 적용해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질문은 케인즈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정답을 저희가 찾는 게 아니잖아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네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 라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그런 예시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뭐였지? 어떤 특정 질병, 소금이랑 전혀 상관없는 질병의 환자한테 소금 섭취 어떻게 할 건지 제안해봐.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더 확장시켜서 사고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희 방송을 장하성 교수님 보고 계시면 보시고 모범 답안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이게 답이 없는 질문이라서 모범 답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야, 이걸 학생한테 질문한다고 봐. 외대부가 너무 정말 빡센데요. 가혹하고, 야, 어느 정도까지 면접 준비를 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것일 것이다. 경험상으로 보시면. 네, 맞아요.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는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져가고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어렵게 내면 면접관도 알아요. 내가 어렵게 냈다는 거. 그런 거 알죠. 면접관도 알아요. 면접관이 어떤 전략에서 그렇게 했을 건데, 하지만 그렇게 전략을 짜면서도 면접관도 이건 조금 너무 어렵게 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버벅대면서라도 설명을 한다면 그게 도리어 점수가 더 높을 수 있죠. 역전. 그럼요. 아니, 역전일 것도 없네요. 서류가 다 만점이니까 일단은. 그래서 충분히 자기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질문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게 너한테 도리어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왜냐하면 네가 정해놓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가 고민했던 다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평가자는 이걸 기반으로 더 긍정적으로 널 평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면접장에 입장하기 전날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요. 계속 고민해야죠. 아이를 성장시키는 아발론 녹지원 방교센터 원장님 훌륭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어머니들 깜짝 놀라셨죠? 자, 7번입니다. 영국 관련돼서 이제 법의학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이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저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을 거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넌 뭐라고 생각하니? 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였지? 영국을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영국만 찾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영국 이외 다른 국가들 찾아본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 중에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질문들 쭉 나오는 것들 중에 대다수가 보면 어렵긴 한데 정답은 없어요. 개인의 의견을 많이 묻는 거고, 즉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평가자가 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이걸 공부했고 이게 정말 네 거라면 이걸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어.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능력과 네가 이걸 정말 공부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 정말 정답을 이 정답을 다 찾을 수 있다면 대표님 이야기 하신 대로 얘네들은 지금 고등학교에 올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석학이네요. 그거를 그런 아이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이를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의학의 선두국가라고 영국을 아마 자기소개서에 쓴 것 같은데, 그럼 선두면 나머지는 왜 영국보다 더 못한 거야? 아니면 영국이 왜 더 우수한 국가인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네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계속해서 꼬치 캐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광교 아발론 녹지원센터 원장님이시자 아발론 전체 입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박지훈 소장님을 모시고 외대부고 설명회를 한번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토파 보았습니다. 면접 문항을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어떤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고인 면접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대인 면접을 지도할 때 비슷한 말씀 오늘 저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 지금 면접 준비를 하지 않지만요. 중요한 것은 정답을 외워가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어떤 논리적인 사고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네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조사하고 네가 받아들인 관점을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뭐 어떻게 보면 소장님 말씀한 것과 제가 아이들에게 평소 했던 얘기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나름 뿌듯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기나긴 시간 정말, 하지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셨을 것 같은 이런 녹화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도 저희 이주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